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블랙락이 아직 리플 ETF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또 진짜 부자들은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랙락은 왜 아직 리플 ETF를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썼죠. 나중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XRP ETF가 지금 한두 군데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출시 10일 만에 솔라나를 드디어 추월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모여들고 있고, 하루에도 2천억 원이 넘게 오고, 기관이 폭발하고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치고, 당일 암호화폐 ETF 중에 가장 높은 유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은 XRP ETF의 유입량이 비트 이더를 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8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고 솔라나를 이미 제꼈고 근데 솔라나를 제꼈는데 그 기간마저도 솔라나 대비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솔라나를 추월했다.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피도 눈물도 없는 블랙락인데 후발주자들 먹고 살라고 이렇게 좀 봐주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 기사에서는요, 여러 기사에서는, 블랙락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규제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규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로 따질 것 같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자체를 시도를 안 했어야겠죠. 10년의 수건 사업을 풀어냈던,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블랙락이라고 한다면, 이 규제는 사실 문제가 안 된다. 제가 볼 때는요. 타 인기 상품 대비해서요. 리플에 걸린 판돈이 작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는 지금 별도예요. 블랙락이나 큰 대형 기관 입장에서 볼 때 판돈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타 인기 상품이 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한 타 인기 상품은 첫 번째로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입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을 향한 인기 상품이니까 파생으로 뽑아먹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리고 두 번째가 RWA 시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 이것과 XRP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대상 시장의 규모, 즉 판돈,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은 한 2조에서 5조 달러. 이것도 어마어마하고요. RWA는 사실 350조, 400조 달러라고 써 있지만 무한대에 가깝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올린다고 하니까요. 그에 반해서 XRP의 시총은 굉장히 지금 작은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잠재 매출 규모, 비트코인 파생 굉장히 인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10억에서 한 30억 달러까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면 RWA는 30에서 100억 달러, 거의 한 3배 정도 육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XRP는 0.1억 달러, 그것도 많이 쳐줘야, 그러니까 대략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매출일 것 같다. 지금 단위가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진이나 수수료를 보더라도 비트코인 파생 상품 중간에서 높음, RWA는 매우 높음. 왜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올린다는 뜻은 굉장히 유동성이 적고 위험한 사모펀드, 사모신용 이런 것들까지 다 올려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안 들어오면 블랙락이라고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 이걸 잘만 성공시키고 런칭시키면 굉장한 수수료를 뽑아낼 수 있는데 반해 XRP는 수수료가 엄청 낮습니다. 0.1에서 0.25까지는 받는다곤 하는데요. 지금 그마저도 지금 XRP에 달려든 기관들이 최소한 5개, 6개 정도는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엔 가장 낮은 데가 0.19%로 알고 있는데 그마저도 첫 3달은 무료. 한 군데서 이렇게 외쳐버리면 다른 데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다 지금 첫 3달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흙탕 싸움이다.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요로 볼 때 비트코인 파생 상품, 매우 높음, 특히 기관들의 이제 표준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이거 RWA 역시 매우 높음.
특히나 정부나 은행이나 모두 필요. 저는 RWA는 불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두가 좋아하는 상품이다. 개미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하면. 다만 XRP ETF는 기관들의 수요는 낮다. 아시겠지만 XRP는요, 은행들이 많이 써줘야 되고, 오전반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CBDC가 많이 퍼져나갈수록 은행들의 리저브 커런시로 나중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XRP가 지금 오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판돈이 작다, 수요도 지금 작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성, 비트코인 파생 높음, RWA 매우 높음, XRP는 낮음이나 중간 정도로 해서요. 전략적 우선순위, 제가 한 게 아니라 AI에서 비트코인 파생은 별 4개, RWA는 별 5개. 이거 지금 가장 먼저 해서 선점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큰 돈이 되니까요. 뭐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한 캐시카우 정도로 보시면 되고 XRP ETF는 뭐 여러 경쟁이라든지 큰 뭐 시장 규모라든지 여러 개로 볼 때 아직은 별 하나다. 우선순위로 보긴 어렵다라고 AI가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같은 개미들 입장에서는요.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보고 달려들 겁니다. 아니 비트 이더보다는 XRP 솔라나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요거를 바라보겠지만 이렇게 레리핑크나 뭐 JP 모건이나 뭐 캔터 피츠 제럴드 같은 월가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새로운 판을 깔아서 독점하는 게 최고입니다. 피터 틸이 그런 얘기 했었죠.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거다. 그냥 새로운 판을 아예 깔아버리죠. 근데 깔기 전에 뭐 바이낸스도 뭐 감옥에 간 적도 있고요. 뭐 이 판이 좀 뭐 테라, 루나, 사태, FTX로 좀 정화가 된 이후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새로 깔아서 독점을 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락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들은 시세 차익이 아니라 수수료 장사. 그러니까 뭐 어떤 코인이 가요, 안 가요, 주식이 올라요, 안 올라요, 다 상관없이 그냥 사고 파는 수수료. 차라리 코인베이스나 뭐 로빈후드나 이런 데를 투자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자를 좋아하는 고객들 때문에 이자를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최근이 아니라 2년 내내 지금 레리 핑크가 강조를 하고 있었던 로드맵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를 만든 다음에 이더리움 ETF 만든 다음에 자산 토큰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제 기억엔 23년도 초부터 이걸 외치고 다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굉장히 지금 제가 했던 얘기와 일치합니다. 레리 핑크 회장 신규 판을 깔았었죠. 뭘로 깔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돈 세탁이다 뭐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로 새로운 판을 깔아버렸네요. 뭐 트럼프도 돌아서고 블랙락도 돌아서고 JP모건도 돌아서고 한 새로운 판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독점을 하고 지금 뭐 거의 과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 깔았고 브랜드가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도 뭐 텍사스에서도 뭐 연기금에서도 비트코인 IBIT를 많이 사고 있죠. 그리고 또 독점. 지금 RWA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국채 분야는 블랙락이 이미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은 약간 춘추전국 시대처럼 뭐 로빈후드다, 코인베이스다, 크라켄이다, 뭐 크립토닷컴이다 엄청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국채 분야는 이제 블랙락이 독점을 한 것 같고 수수료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가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자산 토큰화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자, 고객들은 이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부자인 경우에요. 근데 이더리움 ETF, 물론 이더리움이 뭐 디파이도 있고 RWA도 있고 AI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이자에 굉장히 민감한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는 여러모로 안 할 수가 없었다. 바로 비트하고 RWA로 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블랙락의 로드맵을 볼 때 레리 핑크는 이런 포석을 먼저 깔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훨씬 큰 판에 집중하고 있는 큰 형님들의 행동, 그러니까 방향성을 볼 때요, 이 행동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IBIT의 구조화 채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 16%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이거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파생 상품이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인기 상품인 비트코인에 아직도 빨대를 꽂으면 나올 게 많이 있다를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고객은 뭘 좋아한다? 이자, 다른 말로는 확정 수익을 좋아한다. 물론 여기에 뭐 지정된 가격 이상일 때 뭐 16%라고는 하지만 뭐 이변이 없으면 그래도 이걸 믿고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JP모건은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고 우리 뭐 한 10년, 20년 전에 키코 사태 기억나시죠? knock in, knock out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어야 이제 돈을 주는데 갑자기 이 마지막 날에 갑자기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져서 뭐 큰 손실을 보고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JP모건은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확정 수익에 집중을 해서 큰 수수료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요. 연내 대출 담보로 JP모건이 뭐를 담보대출해준다? 비트랑 이더를 허용했다. 지금 연내라고 하니까 이제 실시를 이미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면서 JP모건이 두 가지 얘기를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 이더가 오르겠네. 근데 오르겠네라고 하면 조금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을 바꿔서 항상 했습니다. 금 대비 저평가됐다. 금 대비 얼마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지고 올해만 제가 기억으로 4번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즉, 비터랑 이더는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오를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네. 그럼 많이 살 거를 담보대출 해줘야겠다. 나중에 이 고객들이 이제 비트 이더를 담보대출을 어떻게 돈을 버는지 실제 사례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JP모건이랑 관계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알리바바가 해외 결제에 토큰화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이 토큰화 기술을 누구에게 배운다? 여기 보시면요. JP모건과 협력할 방침이다. 왜냐하면 자체 토큰화 기술을 보유했다. 지금 키넥시스를 보유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작년부터 계속 토큰화, 자산 토큰화 시대를 JP모건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JP모건이 테스트를 완료한 것들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금 이미 토크나 그 플랫폼 위에 올려서 실험 다 끝마쳤고요. 미국 국채는 물론이고 뭐 사채, 뭐 지멘스나 이런 데도 지금 올려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MMF, 뭐 사모펀드, 심지어 탄소 크레딧, 나는 이만큼 뭐 1톤 정도 탄소를 배출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이제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JP모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키넥시스 위에 올려서 이미 사고 팔 수 있게 뭐 몇 년 전부터 이건 이미 그 다 끝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키넥시스도요, 그들의 희망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써주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마치 중국의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나게 크고, 뭐 돈도 많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에이, 니네 거 안 써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중국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JP모건도 중국도 프라이빗한 걸로 통제를 하고 싶겠죠. 뭐 특히나 중국은 더 그렇겠지만 밖에서는요. 결국은 밖에서 이더리움 고속도로, 다른 말로 경부고속도로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쓰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적으로 인식을 하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퍼블릭 블록체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아발란체, 뭐 수이 이런 친구들은 누구나 쓰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은 JP모건도 밖에서 이더리움 고속도로에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큰 방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뉴스였는데 조정에 조금 묻혀서 그냥 넘어간 뉴스가 있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블랙락의 IBIT 옵션의 한도를 나스닥이 최고 등급으로 상향해 주세요라고 블랙락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스닥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 나와 있네요. 높은 유동성과 높은 기관의 수요 증가 때문에 나스닥이 돈을 좀 더 벌고 싶습니다. 고객들이 원합니다. 라고 SEC에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IBIT,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 옵션 한도를 25만에서 100만 개로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이미 오른 겁니다. 25만 개도요.
1년 전만 해도 2.5만 개가 한도였는데요. 벌써 10배를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 또 4배를 올려서 최고 등급까지 올려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왜 큰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비트코인의 레벨이 이제 시가총액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월가에서도 JP 모건까지도 뛰어넘는 지금 2단계 도약을 또 꿈꾸고 있다. 지금 신청 단계긴 한데요.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JP 모건을 왜 뛰어넘었다는 거냐? 이게 옵션 계약 한도를요, 아무나 이렇게 탑 티어로 1등급으로 주지 않습니다. 제가 등급을 알아보니까요, 1등급 100만 개, 2등급 50만 개, 3등급 25만 개, 그 밑에 4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즉 3단계에서 지금 100만 개로 2단계를 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승인이 받아들여진다면 비트코인의 이제 월가의 공식 레벨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테슬라와 똑같아진다. 이거는요, 정말 최고의 유동성과 거래량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 반열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주요 ETF는 뭐 스파이나 우리가 다 아는 QQQ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IBIT가 여기에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등계, 2단계, 2단계는요, 초대형 우량주, 뭐 대형 금융주, 헬스케어주, 여기 보시면 JP모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뭐 저도 여전히 잘 들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뭐 비자카드, 누구나 여기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곳들인데요. 지금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25만 개에서 2단계를 넘어가 버리네요. 25만 개 여기도 나쁘진 않습니다. 페이팔, 뭐 제네럴 일렉트릭, 포드, AT&T, 뭐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는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큰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 보유를 하면 좋겠다. 물론 작은 알트코인도 저도 있고요. 메이저 알트코인도 있는데요. 이 큰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요. 또 힘들잖아요. 근데 큰 방향성을 결국은 볼 때, 유동성이 오면 뭐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뭐 비트 이더도 올라가고, 물론 그때는 이제 비트 이더가 작은 코인을 뭐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트렌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부터 시작하는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좀 평안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비트랑 이더도 보유를 하시면 좋겠다. 50% 이상 가져가시면 좋겠다. 거의 2년 내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으로도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본론으로 좀 가보면요. 저는 이런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진짜 부자형들 있죠. 이 주로 개인들 중에서요. 이 뭐 은행으로 하면 PB 뭐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11월 26일자로 해서요. 이런 기사를 봤기 때문인데요. 바이낸스에서 초고액 자산가 대상 맞춤 서비스를 출시한다. 제가 정확히 11월 26일자로 조선일보에서 많은 코인 개미들이 지금 대량으로 이탈을 하고 있다. 10월 중순부터 지금 썰물 빠지듯이 나가고 있다. 지금 그때 나왔던 그 시기에 바이낸스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을 지금 대상으로, 즉 1,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뭐 서비스를 지금 막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만들었다는 거예요. 썰물 빠지고 있을 때. 일단 이런 걸 보시면요. 참 다르니까 부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르겠죠. 초고액 자산가들은요. 비슷한 예로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24년도 말에 제가 국장 투자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한국의 금융 부자들, 뭐 최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부자들의 보고 자료를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한 두세 번 얘기를 드렸는데 24년 말이면요. 이제는 욕도 아까운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의외로 해외 주식보다 국내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린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뭐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의 뜻대로 이런 또 장이 왔네요. 즉, 이 바이낸스도 뭐 당연히 간파를 하고 있을 거고요. 초고액 자산가들도 지금 투자를 해야겠구나. 아마 뭐 경험상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초고액 자산가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 나가는지, 이들이 받는 뭐 엄청난 서비스가 있나 봅니다.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투자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바이낸스의 PB 기준으로 실제 이 바이낸스가 부자들에게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나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고액자에게 실제로 추천되는 포트폴리오.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이 40에서 60% 정도는 사십시오. 이더리움이 20에서 30% 정도는 사십시오. 이게 거의 인덱스 펀드 비중과 똑같은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비트 이더를 합쳤더니 적어도 60%에서 많으면 90%까지 올라가는, 야, 뭐 60에서 90%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거 뭐 솔라나 BNB 뭐 주요 레이어 1, 레이어 2는 뭐 많으면 5에서 10% 정도. 뭐 리플도 여기에 들어갈 거라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파생 상품, 해지 목적으로 파생 상품도 있는데 뭐 저는 이 비중마저도 결국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상품이 아닐까. 아까 뭐 커버드 콜이라든지 아니면 JP 모건이 뭐 복잡한 거 만들어 놨었잖아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파생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 프라이빗 세일, 정말 작은 초기 투자 고위험, 고수역 뭐 이런 것도 부자들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도 각자 알트코인의 비중은 많아야 5% 미만으로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요, 그게 잘 되면 좋은데, 대박이면 좋은데,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5% 미만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초고액 자산가 대상 서비스는 어떤 걸 받고 있느냐? 너무 많아서 일부만 캡처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혜택이 바로 OTC 거래, 장외 거래라는 겁니다. 이게 왜 혜택이냐면요. 일반 거래소 같은 데서 사면요. 워낙 많이 사기 때문에 가격을 후루룩 올려버리거나 후루룩 떨어뜨려 버리거나 즉 일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끄러진다는 걸 슬리피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뭐 얼마에 몇만 개를 사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장외 거래에서 체결을 해주죠. 근데 뭘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 주로 비트랑 이더리움 대상으로 한다. 자산 관리도 뭘 해준다? 비트 이더로 한다. 커스터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요. 뭔가 뭐 해킹 당할 일은 없지만 당하더라도 보험으로 이제 갚아주는, 그러니까 보관도 이들은 이렇게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하는데 장기 보유 코인 비트랑 이더 대상으로 한다. 담보대출은 뭘로 한다? 비트랑 이더 대상으로 한다. JP모건이 생각나네요. 파생 상품은 뭘로 한다? 비트, 이더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뭐 커버드 콜이다, 아까 뭐 국채다, 뭐다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우연찮게도 JP모건이 담보대출과 파생 상품 쪽에는 지금 꽉 잡고 이거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죠. 뭐 발이 빠른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고액 자산가들의 입맛을 잘 알고 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알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프라이빗 세일에서도 해요. 초기 투자도 한다. 전담 VIP 매니저 서비스도 하고요. 세금 뭐 컨설팅, 해외 계정 세팅도 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OTC 장외 거래하시는 분들,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ETF로 만약에 사잖아요.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아도 저 같은 개미들이 돈이 만약 엄청 많아서 투자를 한다. 뭐 은행으로 하면 PB, 뭐 거기 데스크 가서 이렇게 상담 받고 이렇게 뭐 보험도 들고 뭐 추천도 받고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장외 거래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초고의 부자들 대상으로 실제로 코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 주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주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다 바이낸스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주요 사례는 비트코인으로 담보대출을 받고 그 받은 USDT를 운용을 열심히 하는 것. 비트코인 담보대출 하니까 또 JP모건이 생각나고요. 예전에 원래 원조는 켄터 피츠제럴드, 현재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주요 고객 유형, 아시아 패밀리 오피스, 약 평균 3,500만 달러 정도 들고 계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이 비트코인 50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런 상품명이 있어요. 프레스티지 담보대출에다가 장외 거래를 하는 혜택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게 핵심인데요.
비트코인은 나 팔기 싫어. 팔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추가 수익을 거둔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면요. 일단 500개가 있는데요. 300개 정도만 담보로 예치를 합니다. 200개 정도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에 대한 담보대출로 LTV 30% 적용해서 USDT,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합니다. 그 USDT로 뭘 하냐면요. 다시 비트랑 이더를 삽니다. 저는요, 이걸로 국채 투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다시 비트랑 이더를 산다. 즉, 이렇게 담보 대출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에서 8%를 주더라도 비트랑 이더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은 걸로 계속 비트랑 이더를 산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수료 우대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제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요. 초고액자들은 비트코인의 보유량은 줄이지 않고 500개는 손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현물 포지션을 만들어서 추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바이낸스의 사명은 이게 청산당하지 않으면서 담보대출 이자 이상의 초과 수익을 갖다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보수적인 부자들일 텐데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향한 엄청난 믿음이 있구나. 그쵸? 500개는 절대 팔지 않고 싶고, 그쵸? 이걸로 추가 수익도 보고 싶고, 이거 잘못하면 청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상승에 대한 큰 믿음이 있구나.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역시 같은 패턴이 있는데,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1년 고정 수익으로 RWA 채권을 산다. 이제 이 패턴은요, 중동계 고객이 많은 것 같아요. 자산도 훨씬 많아졌네요. 바이낸스가 중동이랑 친한 이유가 있죠. 고객들이 많이 있다. 부자 형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투자 금액, 예를 들어서 USDC를 한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라고 저 입장에선 보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이걸 투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상품은 RWA로 즉 미국 국채에 토큰화된 상품을 판 거를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상품인데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없겠죠. 거의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렇지만 달러로 된 수익률을 확보하겠다. 거래 구조를 보면요. 2천만 달러의 USDC를 예치를 해서 그냥 온체인에 올려져 있는 즉 이더리움이나 폴리곤이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국채 상품을 삽니다. 그래서 1년 예상 이자 약 5% 정도를 받는다. 그래서 2천만 달러를 투자하면 한 100만 달러 정도를 이자로 받는다. 나쁘진 않죠. 이점이 뭐냐? 왜냐하면 은행에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국채. 근데 은행보다 빠르고 분기별로 현금 흐름 자동으로 주고 투명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쉽게 더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위험한 거 싫으니까 그냥 따박따박 이자만 줘. 라는 분들에게 최적의 상품이다. 왜냐면요. 일단 이자가 은행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게 줄 수 있을까요? 아시겠지만 은행이든 중고차 딜러든 보험사든 아무튼 이들은 중개자입니다. 마진도 먹어야 되고요. 월급도 받아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하겠죠. 근데 이런 걸 블록체인은 뛰어넘습니다. 은행분들 월급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몇 퍼센트라도 더 줄 수 있겠죠. 0.1%, 2%만 더 줘도 고액 자산가들에게 굉장히 클 거예요. 이자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언제든지 출금이 됩니다. 은행은 해지하면 얼마 뱉어내야 되고 이 사람들 일하고 있을 때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찾아가야 되고 하는데 언제나 출금이 된다. 그리고 횡령 사고가 날 가능성이 꽤 낮아집니다. 물론 크립토도 이제 해킹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은행에 비하면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은행은 재정팀이라든지 여러 이분들이 횡령을 하면 막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본인만 또는 특별히 허가된 몇 명만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상품은 그냥 블록체인이 있으니까 바로 투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누가 횡령을 했다고 해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횡령 사고가 은행보다도 훨씬 낮으니까 이런 수익이 두 번째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마지막 사례는 미국 스타일입니다. 미국 스타일. OTC 블록 트레이드로 신규 알트코인을 대규모로 매수하는 전략. 장외 거래로 신규 알트코인도 사긴 사나 봅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들이 미국의 벤처 캐피탈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들이 이제 신규 알트코인 살 때 쓰는 유형이라고 해요. 투자금은 조금 작아졌네요. 중동보다는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를 이제 OTC 장외 거래로 트레이딩을 한다. 전략 목적은 슬리피지 없이, 그러니까 막 긁어버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지금 피곤하다는 거죠. 특히나 작은 신규 알트코인이면 얼마나 이게 변동성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 그런 거 싫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코스모스 300만 달러어치만 사줘 라고 하면 바이낸스에서 상대방 장외 거래하고 싶은 사람을 매칭을 해서 그리고 체결가 뭐 대비 뭐 수수료 뭐 이런 우대 할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결국은 코스모스 25만 개를 지갑에 쏙 넣어주는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요. 또 뭐 6개월 락업. 이거는 무슨 이게 서비스냐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락업은 못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초기에 굉장히 싸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받는 디스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싸게 샀으니까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서비스라고 넣은 거고요. 뭐 프라이빗 알파 제공, 뭐 새로운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준다든지 초기 투자 뭐 기관들 막 먼저 풀어서 문제 됐던 거 아시죠? 뭐 세금 컨설팅이라든지 뭐 커스터디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 모든 혜택을 이 미국 벤처 캐피털들이 바이낸스 요 프레스티지를 상대로 지금 받고 있나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귀한 혜택들을요, ETF로 그냥 사버리면 그냥 사고 끝입니다. 그냥 내가 샀네 하고 끝. 그럴 바에는 저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차라리 장외거래 가가지고 뭐 바이낸스든 코인베이스든 이 VIP 클럽에 가서 뭐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뭐 몇 개 사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믿음직하고 뭐 보험도 들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좋겠죠. 그래서 지금 ETF 그 왜 안 했는지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OTC 거래가 부자 형들에게는 훨씬 편한 이 루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알겠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근데 어느 세월에 돈을 버냐. 이렇게 굼뜬 자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나는 소액이니까 안 사 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국엔 누가 법니까? 결국에는 알트코인에 몰빵을 한 개미들이 벌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데 비트 이더에 아까 뭐 60에서 90% 넣고 조그만 돈으로 모험을 했던 그런 분들이 결국은 돈을 벌까요? 결국은 고액 자산가들이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가면요. 많이 벌려고 했지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조급하게 하면서 가난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 헤지펀드의 대부죠. 세스 클라만의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투자자들은 절대 수익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수익을 목표로 안 하면 뭘 목표로 삼을까요? 우선은 위험에 집중하고 위험에 먼저 따져보고요. 그리고 나서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수익률이 기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보통 반대로 해왔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상승할 것만 보고 투자에 뛰어들지, 위험은요, 나중에 크게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말을요, 워런 버핏 형님도 했었잖아요. 왜 투자의 제일 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라고 한 건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블랙락, JP모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오래 뛸 수 있는 잃지 않는 투자를 준비해 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